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이제 미국의 시장 금리가 다시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안정세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1.5%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먼저 국채 입찰이 지난 밤 사이에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일 밤에는 또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국채 입찰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10년물 국채 입찰이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면서 금리는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었고요. 이 덕분에 3개 지수 모두 상승폭을 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는데 거의 다 됐다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사실 지금까지는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마다 금리는 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물가가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었는데 다만 이날은 국채 시장은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크게 뛰어오르지 않고 오히려 1.5% 정도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에서 결국은 3대 지수 모두 상승폭을 그린 채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부양책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 역시 경기 민감주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다우 지수가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의 상승과 함께 미국 시장은 오늘 시장에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미국장 시황 소식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주요 지수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상승 탄력을 장중 내내 잘 유지한 모습입니다. 1.5% 가까운 탄력을 현재 지켜내면서 32,300선 위로 뛰어넘은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스닥 지수는 조금 전에 약보합 수준으로 돌아섰다가 지금은 0% 보합 수준 움직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13,070포인트 선 가리키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23.9포인트의 상승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3,900포인트 선에 바짝 다가선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주목한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된 키워드로는 물가 지표, 국채 금리,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2월 CPI는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전문가 예상에 부합했고요. 또 전년과 비교했을 때에도 1.7% 상승을 나타내면서 예상치와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한편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1% 올랐습니다. 이 역시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아직은 억제되는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이 된 건데요. 때문에 국채 금리도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1.5%대 초반으로 후퇴를 했는데요. 그동안 부양책과 경제 재개에 따른 물가 지표가 예상 수준으로 나오자 투자자들은 안도감을 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지난 팬데믹 충격이 기저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3월부터는 물가 상승폭이 커질 거란 경계심이 여전합니다. 월가의 유력 투자자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의 대표는 CPI가 몇 개월 이후에는 4%를 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적을 오늘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투자자들은 오늘 재무부의 10년물 국채 입찰도 주시를 했습니다. 입찰 금액은 380억 달러에 달했고 수요는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일 3년물 입찰 결과도 양호하게 나오면서 금리를 끌어내렸는데요. 이 오늘 입찰 결과가 전해진 이후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1.51%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존슨앤존슨의 백신 1억 도즈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란 보도가 전해졌고요. 이 밖에도 오늘 하원에서 부양 법안의 통과가 확정됐다는 소식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쯤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정된 사안이었던 만큼 오늘 증시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제공하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뉴욕 증시 마감 직전 주요 이슈들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 뒤 거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거래 마치고 돌아왔고요. 계속해서 오늘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현재 0.3% 빠지고 있는 기술주를 제외하고는 10개 섹터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에너지가 2.5%, 금융이 1.8%, 산업이 1.45%, 그리고 소재가 1.7% 오르면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크게 급등했던 기술주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테슬라는 0.9% 현재 하락 중에 있고요. 빵주도 조금 엇갈린 표정을 지은 채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재 0.6% 하락, 페이스북 0.03% 약보합 수준 가리키고요. 아마존도 약보합 수준, 구글은 강보합 수준에서 현재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굉장히 강한 폭으로 오르고 있는 금융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JP모건이 현재 2.17% 상승 가리키고 있고요. 웰스파고는 3.8% 상승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주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오르죠. 엑슨모빌이 현재 3% 오르면서 섹터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눈에 띄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시우드의 ARK 이노베이션 펀드도 전일의 급등 이후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0.4% 하락한 채 마감을 했고요. 오늘장 특징주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네럴 일렉트릭입니다. 오늘 크게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5.14% 하락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앞서 전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항공기 리스 사업을 경쟁업체인 에어캡에 매각한다고 전했었죠. 계약의 규모는 300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 이 코로나19의 타격이 계속 지속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지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조금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 터퍼웨어 브랜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20%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다양한 생활용품을 제작하고 이 미국 전역을 비롯해서 유럽 등 다양한 국가들로 보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매출은 월가 예상을 훨씬 크게 뛰어넘으면서 양호했는데 다만 주당 14센트의 EPS가 예상에 부합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매출이 YOY 기준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TUP의 주가 급락세에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주가가 뛰었습니다. 20% 넘는 급등세에 연출이 됐었는데요. 전망을 웃도는 어닝을 공개했습니다. EPS가 1.25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86센트를 웃돌았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7.86% 오른 채 마감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밈 스탁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움직임이 조금 심상치 않았는데요. 게임스탑의 주가는 계속해서 장중에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39%까지 솟아오르면서 300선을 한때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마감 기준으로는 6.5% 오른 263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관련한 종목 AMC 엔터테인먼트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장중에 역시나 15%대의 급등세를 나타냈던 AMC 엔터테인먼트도 막판에 탄력을 잃으면서 6.38%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집계가 완료되어 갑니다. 다우지수부터 한 번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1.46% 오른 채 오늘장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2,300선 바로 밑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 전환한 채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0.04% 약보합 수준 가리키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오늘 23.3포인트 회복 가리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앞서 미국 시황 살펴보셨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클로징벨 다우, 이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미국 증시가 다우 지수가 또 강력하게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평가 한번 내려주세요. 네, 일단은 이날에 국채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일단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조금 덜었습니다. 여기에 또 국채 입찰도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1.5%대 초반에서 안정을 찾은 것이 결국은 증시 역시도 비교적인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그런 원인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하루 만에 경기 민감주의 아웃퍼폼, 즉 순환매 장세가 재개된 그런 흐름도 나타났는데요. 이것과 관련을 해서 UBS에서는 순환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투자자라면 지난 월요일에는 기술주 그리고 화요일에는 민감주를 담을 기회를 봤어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즉 당분간은 이 민감주와 성장주 간의 오락가락한 장세가 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상품 선물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자, 부양책 법안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소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52%까지 1.5% 초반까지 내려왔는데요. 지금까지는 부양책 법안 통과, 상환 통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금리의 상승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밤 사이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무난히 마무리가 되면서 오히려 부양책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는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도 1.5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며칠 동안의 약간 조정 이후 다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 사이에는 이제 1%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원유 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원유 재고는 1,380만 배럴로 증가를 했는데 지난달 급격한 한파로 가동이 멈췄었던 텍사스 지역의 정유시설, 이런 시설들이 재가동에 들어가고 또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면 경제 정상화 경로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유 재고가 앞으로는 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국제유가 다시 한번 올랐고요. 1.2% 오르면서 7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3%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표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된 이후에 금리가 안정을 찾고 이 덕분에 금값은 0.3%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한번 1,700달러를 회복했고요. 현재는 0.39% 오르면서 1,723.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내용 볼까요? 네, 미국의 국채금리 향방을 가릴 것으로 관심을 많이 모았던 10년물 국채 입찰이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금리 안정에 기여했다는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날 있었던 10년물 국채 입찰 이후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1.513%를 기록을 했는데요. 국채 수요가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금리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는 공포감을 완화시키기에는 충분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38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입찰이 1.523%의 응찰률로 입찰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입찰 수요를 보여주는 bid to cover, 이게 이제 응찰률이 되겠죠. 이 비율 같은 경우에도 2.38%로 이번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는 1년 평균인 2.42%를 하회하기는 하지만은 무난한 수치로 시장에서는 해석이 됐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넷웨스트라는 기관에서는 수요가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기는 하지만은 우려했던 테러블한 수준의 그런 수요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최악 수준의 지표를 시장이 걱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또 관련해서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보통 수준의 수요를 보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시장을 안도시키기에는 충분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장기물 금리가 급등 후에 진정이 필요했음을 반영하는 움직임이다라고 해석을 또 했습니다. 한편 앞서서 발표가 된 2월의 CPI 전월 대비해서 0.4% 상승을 했죠. YOY 기준으로도 1.7%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한 물가지표도 나왔습니다. 이 역시도 금리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흐름이 오늘 나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서 국채 입찰 이벤트를 그렇게 눈여겨보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이벤트였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남은 일정은 뭘까요? 네, 일단 로직은 이렇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1년간의 코로나19 관련해서 재정 부양용으로 약 한 3.6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찍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또 수요가 줄어들고 금리가 또 낮아졌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금리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했고 시장이 좀 뇌관으로 떠오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결정적이었던 것이 지난 2월 말에 620억 달러 규모의 7년물 입찰에서 응찰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발행금리가 유통금리보다도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국채금리의 상승세도 좀 본격화됐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10년물 국채 입찰이 일단은 좀 마무리가 무난하게 됐기 때문에 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에는 30년물 입찰이 남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240억 달러 규모의 국채 입찰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도주가 오락가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금리가 안정화되니까 이날 시장은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외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점진적인 금리 상승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채 공급 과잉이나 수요 부진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은 국채금 상승은 어쨌든 간에 경기 회복을 좀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나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속도가 워낙 좀 가팔랐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공포감이 관련해서 많이 샘솟았던 그런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나티시스라는 기관에서도 국채금리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금융시장에도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최근에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금리가 작년 여름에 0.6% 수준에서 올해 3월 초에 1.6% 수준으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에 독일의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0.3으로 오른 것, 그리고 프랑스가 마이너스 0.4에서 0% 수준으로 오른 것에 비한다면은 분명히 미국의 국채금리가 지금까지 좀 과도한 상승 속도를 보여왔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금리 안정을 시켰던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미국의 CPI,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지난 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에너지 그리고 휘발유 가격과 같은 변동폭이 큰 것들을 제외하면 완만한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좀 덜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 물가가 계절 조정치로 봤을 때 0.4%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0.4%가 바로 지난 2월 기록인데요. 자, 이번 물가 상승의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휘발유와 에너지 가격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6.4% 올랐고 천연가스 가격은 3.9%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그 가격이 오른 것은 지난 2월에 급격한 한파가 찾아왔었죠. 그리고 겨울에는 갑작스러운 한파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유가나 에너지 가격은 급격하게 한 달 동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나 음식료품 가격은 워낙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이를 제외한 핵심 물가 지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근원 물가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0.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거고요. 특히 지난 3개월 동안 근원 물가는 상승하지 않고 평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한층 덜게 된 겁니다. 자, 이번 물가 지표에 대한 총평은 이렇습니다. 물가 상승이 전반적으로 온화했지만 지난 2월에 미국에 불어닥쳤던 급격한 한파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서 이건 일시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총평입니다. 이번 물가 지표에 대해서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는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것이고 상승의 초기 신호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팀장님, 앞서 이야기와 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이번 물가 지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인플레 상승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를 좀 덜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유가 상승 외에 인플레이션은 미미했다는 점에서 관련된 우려가 일정 부분은 좀 완화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금리 움직임에도 반영이 됐었고요. 하지만은 완전히 관련 우려를 좀 거두기는 힘들다라는 해석 또한 가능한데요. 관련해서 ING에서는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공급 부족이 나타나면서 3에서 7월간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에 연준이 6월쯤에는 통화 긴축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이 캐피털 이코노미스라는 기관에서도 반도체 공급 부족 등이 미국 등에서의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즉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인플레 반등이라고 하지만은 유가 상승도 분명한 인플레이션의 한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될 가능성은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사일까요? 네, 간밤 하원에서도 1.9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을 통과시키면서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부양책이 통과되면 성인 1인당 1,400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다수가 현금을 받아서 소비를 하기보다는 저축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급금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투자, 대출금 상환, 저축 분야에 있어서 지난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변화들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조사 대상 중 36%만이 받은 돈으로 소비를 하겠다라고 답을 했고요. 30%는 대출금 상환, 25%는 저축에, 그리고 나머지 9%의 응답자만이 투자에 나서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카테고리는 저축으로 봤을 때,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 저축으로 묶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질 경제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이 결과는 연봉과도 관계가 없었다는 분석인데 12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3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79%가 이번에 지급받는 현금을 저축하겠다라고 답을 했고, 3만 달러 이하의 연봉을 가진 임금이 낮은 사람들 가운데 53%가량도 저축을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결과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컸던 그때보다 저축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시켜줬고요. 또 소비를 한다에 있어서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여행과 휴가 카테고리에 있어서 돈을 쓰겠다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고, 반면에 음식이나 의류, 필수 소비재 등의 소비를 하겠다는 그 소비 수요는 5%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부양책으로 1,400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된 미국 국민들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1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라면 이 돈을 받아서 빨리 못 샀던 걸 소비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의외로 착실하게 저축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소비에 대한 욕구가 줄어든 건 아닌가 싶은데 최근 미국 내 소비 트렌드는 어떤지, 그리고 또 소비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앞서서 이제 도이체방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는 응답이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났었죠. 이와 좀 상반된 조사 결과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의외로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마스터카드 스펜딩 펄스 조사에 따르면 2월에 소매 판매가 4.6% YOY 기준으로 증가하면서 견고했습니다. 다만 이제 의복 판매가 마이너스 5.3%, 백화점이 마이너스 15.5%, 레스토랑이 마이너스 13.5% 등을 기록을 하면서 전자상거래가 54.7% 여전히 급증한 것과 더불어서 팬데믹의 소비 트렌드에 대한 영향이 일부는 지속됐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레스토랑 매출이 2달 연속 개선이 되면서 앞으로는 트렌드가 점차 바뀔 것이다라는 점도 시사를 했습니다. 여기와 또 더불어서 이번에 조사 결과를 좀 더불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다소 좀 과도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미국 소비 회복에 대한 전망이 월가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경고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게임스탑 열풍이 재현되는 걸까요?
이 게임스탑이 장중 전고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밤 변동성이 극심한 장이 펼쳐졌습니다. 로블록스가 드디어 시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4.5달러의 거래를 시작했고 첫날 60%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가 월간 TV 스크린 시청자 수 1억 2천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팀장님이 게임스탑을 들고 오셨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네, 게임스탑 열풍이 과연 재현될 수가 있을까요? 이날 최소 장중 한때는 이 같은 기대감이 좀 고조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를 보였다는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게임스탑의 주가가 이날 상승과 하락 각 30% 정도 범위에서 움직였는데요. 오후 12시경에는 348.5달러까지 주가가 오르면서 지난 1월 27일에 작성했던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347.51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또 6일 연속 상승세가 기대가 됐었고 결국은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 같은 이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 작년 9월에 8일 연속 상승세 이후에 최장기간 랠리 기록을 또 세우게 됐습니다. 전날까지도 게임스탑의 주가는 놀라운 좀 랠리를 펼쳐왔습니다. 5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상승폭이 무려 109%나 됐었고요. 그리고 3월 들어서도 무려 143%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장중의 극심한 변동성은 얼마나 위험한 주식인지 여전히 좀 보여주는 그런 지표였는데요. 몇 분 만에 바로 이제 100달러가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장중 저점 기준으로는 172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시각으로 12시 20분에서 50분 사이에 무려 5차례나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게임스탑 열풍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이제 근데 다시 한번 불러닥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끝나지 않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반등을 좀 진정한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최근에 다시 게임스탑의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주목을 받았던 이 본격적인 계기는 지난 2월 24일이었죠. 하루 만에 주가가 104%나 상승했던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바로 이제 짐 벨 CFO가 3월 말에 사임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난 것이 본격적으로 좀 호재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이 기업 투자자로 나선 유명한 행동주의 투자자 라이언 코엔이 온라인 전환 가속화를 위해서 이 CFO를 내보냈다라는 해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만으로 올랐다기에는 여전히 좀 투기성 매매 냄새가 나는 그런 흐름을 최근에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레딧에서 얼마나 이 기업이 그리고 종목이 언급되느냐와 이 주가 흐름이 연동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표가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와 또 더불어서 네이키드 숏 리포트라는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월 말에서 최근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훈풍을 탔던 그 기간에서도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 비율이 50%대 후반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펀더멘털이 반영된 이 게임스탑의 주가 적정 수준은 어느 수준일지 그 관련된 분석이 있다면 전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마침 지난 2월 말에 이 게임스탑 열풍이 재현될 만한 그런 기미를 보여줬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관련해서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BOA에서는 이 게임스탑이 단 10달러짜리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언더퍼폼 의견을 내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수익성 약화라든지 온라인 전환의 지연 그리고 저조한 고객 참여 등의 다양한 악재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기업이 온라인 전환을 강하게 추진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또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서 단기 마진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혹평을 남긴 바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주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메타버스의 기대주 로블록스가 이날 직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상장 첫날 60% 가까운 장중 상승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 마감 종가도 약 55%로 놀라운 기록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로블록스의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플랫폼이죠. 자, 이 로블록스가 바로 상장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일단 시초가는 64.5달러에 형성이 됐습니다. 증권 신고서에 제시된 가격은 45달러 수준이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64.5달러에서 이 첫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거래 개시 이후에 더 올라서 약
70달러에 육박하는 가격에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거든요. 자, 로블록스는 로벅스라고 하는 게임 머니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9억 2,49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 전년도에 5억 달러 매출을 올렸으니까 이 1년 만에 거의 한 2배에 가까운 매출 상승률을 기록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로블록스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약 14억에서 1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작년에 비해서 약 56%에서 64%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날 거래가 개시됐던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로블록스의 PSR 기준 밸류에이션은 29배 수준입니다. 메타버스 대장주인 유니티가 27배이기 때문에 유니티보다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게임 기업들이죠. 한 자릿수의 밸류를 보이고 있는 진가라든지 일렉트로닉 아츠 아니면 플레이티카 이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싸게 이 거래가 개시가 된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블록스가 갖고 있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팀장님, 이 로블록스에 대해서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일단은 이 기업이 마지막 비상장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을 때 올해 1월이었죠. 그때 부여받은 기업 가치가 약 한 295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근데 불과 1년 전, 그러니까 2020년 2월 정도만 하더라도 이게 39억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불과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굉장히 많이 뛰었다. 그만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이 자사 플랫폼을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시킬 수 있으며 상장 시에 이 기업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정보 웹사이트 모틀리 풀에서도 성장세가 강력하다라는 호평을 남긴 바가 있었는데요. 단 이 같은 기관이라든지 미디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또 공통적인 의견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성장에 좀 수혜를 받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팬데믹 수혜주와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 여부,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느냐 이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앞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쇼나 영화를 주로 거실에서 보게 되면서 TV와 연결된 거의 모든 것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면 서비스, 편하게 봐야 되니까 가구에 대한 소비도 늘어났고 운동을 하면서 TV를 보는 사람들은 운동기구를 사는 등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유튜브가 이런 흐름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구글에서는 유튜브의 성장을 더욱더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을 그간 밝혀왔습니다. 일단 광고 분야에서 큰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튜브의 최고 제품 책임자 CPO 닐 모하는 인터넷 광고협회 연례 리더십 회의에서 지난 시간 동안 플랫폼을 통한 광고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했습니다. 최근 VOD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광고 시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졌던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 중 41%가 유튜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마케터에 따르면 올해 스트리밍 콘텐츠를 보는 미국 가구 수가 1억 6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료 TV 시청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중 82%가 인터넷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오직 2개 플랫폼, 훌루와 유튜브만이 광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고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공급은 아직까지 부족한 시장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닐 모하는 지난 12월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청자 수가 1억 2천 명을 돌파했다면서 이들 중 70%가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되는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스마트 TV 등을 통해서 더 다양한 세대가 유튜브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글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유튜브에 대한 최근 트렌드는 어떤지, 그리고 또 사실 기술주가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으면서 그다지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진 않았는데 알파벳에 대한 최근 월가의 투자 의견은 어떤지 소개해 주시죠. 네, 유튜브는 굉장히 이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파벳이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그나마 이제 선방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멘텀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알파벳의 지난 4분기 실적에서 유튜브 광고 매출이 YOY 기준으로 46%나 급증하면서 고성장세를 이어나갔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광고 관련 예산 확충이라든지 소비자들의 온라인 지출 증대 등의
영향으로 유튜브가 호시적을 거뒀다라고 경영진이 코멘트를 전한 바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알파벳에 대한 투자 의견도 대체로 좀 우호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스퀘어나라는 IB에서는 이 구글의 여행 관련된 광고 익스포저가 약 한 10%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 수요 회복에 광고 매출 또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었고요. 제프리스 역시도 이 클라우드 사업을 또 시장에서 저평가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